어머님, 제발요. 저희도 이제 한계예요. 어머님 방식, 이 낡은 집, 저희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이제 그만하시고 요양원 들어가세요. 이 집은 팔아서 예은이 미래에 보탤 겁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멎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겁니다. 기름 냄새가 밴 거실에는 괴종식의 소리만 째깍, 째깍 울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따라 당신의 마음이 저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혜숙입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잠실의 낡은 아파트에서 그의 온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들 지훈이는 은행에서 늘 승진을 걱정하는 아들이었고, 며느리 서연이는 반포에 사는 친구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둘 사이에서 늘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주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띵동. 현관의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정적을 갈랐습니다. 서연이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편의 오랜 벗이자 아파트 노인 회장이신 박 영감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명절 선물로 보이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허허, 이 여사. 추석인데 인사 왔네. 명절은 잘 쇠시는가? 박 영감님의 인자한 목소리에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 얼굴이 얼마나 끔찍하게 일그러져 있을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프로처럼 표정을 바꾸며 그를 맞았습니다. 어머 회장님, 어서 오세요. 마침 저희도 어머님 노후 계획으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이야기꽃이라니 세상에 이토록 가시 돋친 꽃도 있을까요?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박 영감님은 제 얼굴과 식탁의 분위기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금세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아닐세, 바쁜데 내가 방해했구먼. 이 여사 안색이 영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편찮은가? 그의 걱정스러운 물음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제 존재가 통째로 부정당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회장님. 저희가 아무리 모시려고 해도 어머님께서 고집을 부리시네요. 요즘 실버타운이 얼마나 좋은데요. 호텔처럼 편안하고 친구분들도 많고요. 저희가 다 알아봤다니까요. 그 말은 박 영감님에게 하는 설명인 동시에 저를 향한 압박이었습니다. 이웃 어른 앞에서 저를 철없는 노인으로 만들고 자신들은 효심 깊은 자식으로 포장하는 치밀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박 영감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거운 침묵으로 제게 위로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부엌 쪽에서 김치 냉장고가 웅 하고 낮게 울었습니다. 마치 저를 대신해 한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이 정말 제 고집 때문에 붙들고 있는 짐 덩어리일까요? 그럼 이만 가보겠네. 명절 잘 보내시게. 박 영감님은 어색하게 과일 바구니만 내려놓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제 심장에 대못을 박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증인도 사라졌습니다. 오롯이 저와 제 아들 그리고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대답을 주셔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저희 발목을 잡고 계실 거예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한층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제 아들 지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제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겁한 침묵이 서연이의 100마디 말보다
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저를 베었습니다. 아들의 손목에 채워진 번쩍이는 시계가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어깨에 걸린 제가 작년에 생일 선물로 사준 명품 가방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세상은 저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저와 이 집만 낡은 시간 속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창밖의 롯데타워 불빛이 오늘따라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예은이 유학 가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아버님 연금만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어머님이 조금만 양보하시면 우리 가족 모두가 편해져요. 가족, 우리 가족, 그 단어의 울타리 안에 과연 저도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저는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제 마지막 남은 존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향하는 제 등 뒤로 서연이의 날 선 목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어머님 또 이렇게 회피하시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시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방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위태로운 제 정신을 겨우 붙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닫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곳은 남편과 나의 피와 땀이 깃든 곳입니다. 누군가의 미래를 위해 내 과거와 현재가 통째로 팔려나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늘 밤 저는 결심해야 했습니다. 순순히 밀려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힘을 다해 맞서 싸울 것인가. 그때 남편의 말이 귓가에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여보, 언젠가 정말 힘든 날이 오거든. 내 서재 책상 제일 아래 서랍을 열어봐. 당신을 지켜줄 거야. 그동안 잊고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약속,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열쇠가 어쩌면 그곳에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숫자 1을 생각이 다르시다면 6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숫자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안방 문을 닫자 거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졌습니다. 저는 문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문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제 몸을 겨우 지탱해 주었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제멋대로 날뛰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며느리가 뱉어낸 말들이 독처럼 핏줄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집을 판다, 한계, 그 단어들이 귀 안쪽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십 년 된 자개장이 은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남편의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괜찮아 여보 하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자 가까스로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따뜻했던 시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낡은 안락의자에 몸을 묻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가장 좋아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는 늘 저녁이면 이곳에 앉아 신문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곤 했습니다. 의자에 깊게 몸을 기대자 남편의 희미한 채취가 아직 남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자 오래전 어느 가을날의 풍경이 영화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이 의자에 앉아 있었고 저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코스모스가 한들거렸고 방 안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고는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며 말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 집을 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훈이가 대학 갈 나이가 다 됐구려. 그러게 말이에요. 시간이 참 빨라요. 당신 고생 많았지. 이 집을 꾸리고 지훈이를 키우느라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의 무심한 듯 다정한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 안에서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구석구석 우리의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베란다에서 함께 가꾼 난초, 주방 찬장에 넣어둔 빛바랜 그릇들, 거실 벽에 걸린 아들의 첫 돌 사진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저는 차가워진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적에는 동네에서 넘어진 저를 보고 작은 손으로 제 무릎을 털어주며 울먹이던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했고 어머니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그런 아이가 어째서 제 고통 앞에서 저렇게 침묵하게 된 걸까요? 아마 서연이를 만나고부터였을 겁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야무지고 똑똑하고 자기 주장이 분명한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늘 무언가에 조급해 보였습니다. 강남에 사는 친구 이야기,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이야기, 자식들 유학 이야기. 서연이의 세상은 늘 저희와는 다른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 세대와는 달라요. 악착같이 모으기만 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투자하고 불려야 해요. 며느리는 종종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게 돈은 삶을 지탱하는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며느리의 방식을 존중하려 애썼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라면 제 적금을 깨서 가방을 사주고 보태주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역할이라 믿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 아이들을 잘못 키운 걸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대 위 남편의 사진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차가운 유리 액자 너머로 그의 따뜻한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지훈이가 변했어요. 이제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대답 없는 질문을 던지며 저는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잊고 있던 시간들이 먼지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지훈이를 안고 환하게 웃는 남편의 얼굴,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엉덩이를 흔들던 아들의 모습, 그리고 서연이를 처음 집에 데려와 수줍게 제 옆에 서 있던 아들의 긴장된 표정. 그때의 지훈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고 새로운 가정을 꾸릴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행복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며느리에게 잘해주려 노력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오늘 밤의 이 차가운 현실인 걸까요? 사진첩 마지막 장에 남편과 단둘이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5년 전 그가 병상에 눕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다가 단풍나무 아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제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남편의 얼굴에는 어딘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남은 시간을 예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홀로 남을 저를 걱정하고 있었을 겁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 당신을 지켜줄 거야. 그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무언가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남겨두었을 겁니다. 책상,
서랍 속의 그 작은 열쇠. 그것이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덮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자 바깥의 소란스러운 세상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화려한 불빛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요. 저 역시 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리며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다시 그 아이들의 얼굴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와는 다른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침묵으로 동의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여주지 않을 겁니다. 이곳은 나의 집이고 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이제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얕은 잠과 무거운 현실이 번갈아 저를 짓눌렀습니다. 새벽녘 남편의 사진 앞에서 다짐했던 결심은 아침 햇살 아래서 다시 희미해지는 듯했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약한 마음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려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추석 다음 날 아침은 늘 토란국을 끓였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국이었습니다. 보글보글 국이 끓는 소리가 집안의 온기를 더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이 집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훈이와 서연이는 약속이라도 한 듯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어젯밤의 폭풍이 남긴 것은 이런 숨 막히는 고요였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역시나 서연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토라는 어디서 사셨어요? 시장인데도 비싸기만 하고 예전 맛이 안 나네요. 그 말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는 송편을 하나 집어들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송편 만드는 집이 어디 있어요? 백화점 가면 예쁘고 맛있는 거 천지인데 괜히 힘만 들고 돈은 돈대로 쓰고 그것은 음식에 대한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방식 전체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제 손으로 직접 해 먹이는 것을 기쁨으로 알았던 저의 세월을 가성비라는 차가운 단어로 재단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국그릇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 위로 제 착잡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집 대화는 이렇게 돈 이야기로만 가득 차게 되었을까? 아들 지훈이는 여전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저는 그 아이의 무심한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릴 적 이 토란국을 끓여주면 엄마 최고를 외치며 2그릇씩 비우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저 딱딱한 어른의 얼굴 뒤에 그때의 아들은 아직 남아있기나 한 걸까요? 제가 애써 화제를 돌렸습니다. 예은이는 아직 자니 어제 피곤했나 보구나. 서연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말을 받았습니다. 피곤하죠, 어머님. 주말에도 학원 서너 군데를 뛰는데요. 어제도 밤늦게까지 유학 포트폴리오 준비하다 잤어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건물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제 친구 경숙이네 시어머님이 이번에 들어가신 실버타운이래요. 분당에 있던 낡은 빌라 파니까 이 타운 입주금에 경숙이 차 바꿀 돈까지 나왔다더라고요. 거긴 의사가 24시간 상주하고 수영장에 골프 연습장까지 있대요. 또다시 시작된 비교, 또다시 시작된 압박. 서연이는 제게 그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지훈이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봐라, 다른 집 아들들은 이렇게 한다.
그런데 당신은 뭘 하고 있느냐 하는 소리 없는 질책이었습니다. 지훈이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지만 시선은 아내의 스마트폰이 아닌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행복하기만 한 걸까? 우리는 예은이한테 그런 거 하나 못 해주고 있잖아요. 다 이 집 때문이에요. 팔리지도 않을 낡은 아파트에 돈이 다 묶여 있으니 뭘 할 수가 있어야죠. 화살이 정확하게 다시 저와 이 집을 향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입안이 바싹 마르고 쓴맛이 맴돌았습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포위이자 항복을 요구하는 회유였습니다. 서연아, 그만하거라. 아침 밥상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제가 처음으로 낮은 목소리로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서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왜 솔직한 이야기를 피하세요? 이게 우리 가족의 현실이잖아요. 언제까지 모른 척하고 사실 거예요. 현실이라니. 네가 말하는 현실은 온통 돈 이야기뿐이구나. 이 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너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니? 의미요. 어머님 의미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당장 예은이 미래가 걸려 있는데 낡은 추억이 밥 먹여주나요? 낡은 추억. 그 말이 제 심장을 핥히었습니다. 남편과 나의 청춘 지훈이의 성장, 우리 가족의 모든 웃음과 눈물이 그저 낡은 추억이라는 한마디로 전부 지워져 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제 영혼만 더 깊이 상처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훈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순간 아들이 드디어 제 편을 들어주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은행에 잠깐 들러볼 때가 있어서요. 아들은 그렇게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텅 빈 아들의 의자를 보자 어젯밤보다 더 큰 절망이 저를 덮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만약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아들이 저렇게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가장의 무게라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만족한 듯 혹은 포기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식탁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모든 희망이 사라진 패배의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아이들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을 겁니다. 제가 스스로 저를 그리고 남편의 기억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판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약속, 그 작은 열쇠의 행방이었습니다. 아들이 도망치듯 집을 나간 뒤 식탁에는 저와 며느리 단둘만 남았습니다. 서연이는 보란 듯이 그릇들을 거칠게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달그락쨍그랑 일부러 내는 듯한 소음들이 제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어젯밤의 슬픔은 이제 차가운 분노가 되어 가슴 한구석에서부터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가만히 앉아만 계실 거예요. 명절인데 이따 오후에 백화점이라도 같이 가셔야죠. 예은이 옷도 좀 보고 어머님 바람도 쐴 겸요. 그것은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가족의 다정한 권유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저를 이 집 밖으로 끌고 나가 보란 듯이 자신들의 세계를 과시하고 제 세계의 초라함을 확인시키려는 의도가 빤히 보였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챙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연극의 소품으로 저를 데려가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희끼리 다녀오너라. 또 그러시네요. 저희가 어머님 혼자 계실까봐 챙겨드리는 거잖아요.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지쳐요, 어머님. 지친다는 말. 그 말은 이제 비수처럼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무뎌진 통증처럼 그저 묵직하게 내려앉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절할 힘도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더 버텨봤자 더 비참해질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는 시간은 고역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옷장을 열고 제 옷들을 훑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어머님, 이 옷들은 다 언제 저 옷이에요. 이러고 백화점 가시면 사람들이 저희를 어떻게 보겠어요. 결국 며느리가 골라준 제게는 어울리지도 않는 화려한 스카프를 목에 둘러야 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꼭두각시 인형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의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잠그는 저를 보며 서연이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이 낡은 열쇠도 이제 곧 쓸모없어지겠네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유난히 어둡고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위잉. 낡은 엘리베이터가 느리게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멈췄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박 영감님이었습니다. 어허, 이 여사님. 어디 가시는 길인가 보구먼. 그는 어제와는 달리 무척이나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저와 제 뒤에 선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좁은 공간 안의 공기가 갑자기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하필이면 왜 지금 여기서? 서연이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능숙한 연기자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 모시고 백화점 가려고요. 명절인데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시잖아요. 그 다정한 말투가 제 귀에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박 영감님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는 애써 우리 쪽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굳은 표정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우리 집에서 오갔던 그 잔인한 대화들을 말입니다. 이 싸움의 끝은 어디일까? 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3의 증인이 생겼다는 사실에 더 의기양양해진 사람처럼 그녀는 일부러 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머님께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낡고 좁은 데서 고생하지 마시고 편안한 곳으로 가시라고요. 회장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 자식들도 다 자기 살기 바쁜데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차가운 금속 손잡이를 무의식적으로 꽉 잡았습니다. 집은 돈이 아니라 삶입니다. 속으로 외쳤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얼굴로 쏠리는 뜨거운 수치심이 느껴졌습니다. 박 영감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게 이 여사. 그의 마지막 한마디, 그것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동정이었습니다. 늙고 힘없는 이웃을 향한 어쩔 수 없는 연민이었습니다. 그 연민이 제 남은 자존심의 마지막 조각까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저는 완전히 벌거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을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들켜버린 겁니다. 띵,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방 영감님은 저희에게 목례만 꾸벅하고는 서둘러 아파트 현관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전염병이라도 피하는 사람처럼 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아득하게 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안 내리세요. 서연이가 저를 재촉했습니다. 은행에 다녀온 지훈이가 1층 로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얼굴과 며느리의 얼굴, 그리고 멀어져 가는 방 영감님의 뒷모습을 보고는 모든 상황을 짐작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또다시 그 아이는 저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엘리베이터 안에 망부석처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은 삶이다라고 외치고 싶었던 제 목소리는 부끄러움과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한 음절도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을 온몸으로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백화점 나들이는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이 희미합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뒤를 그림자처럼 억지로 따라다녔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흥겨운 음악도 그 무엇도 제 귀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보란듯이 예은이의 비싼 옷 몇 벌을 샀고 지훈이는 묵묵히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목에 둘러준 화려한 스카프는 마치 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처럼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그 스카프부터 벗어 던졌습니다.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그것을 보자 다시금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이들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각자의 방으로 사라졌고 거실에는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낮에 그 소란스러움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집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그 몇 분, 그 짧은 시간이 수십 년의 세월처럼 길게 느껴지며 반복해서 재생되었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엌의 김치 냉장고가 웅 하고 낮게 우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괴종시계는 여전히 째깍 째깍 하고 무심하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오늘 오후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그 순간처럼 제 뺨은 화끈거렸습니다. 박 영감님의 그 동정 어린 눈빛, 건강 잘 챙기시게라는 그 한마디, 그 말은 제게 괜찮으냐고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신가 내가 다 안다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듯한 연민이었습니다. 그 연민이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부서뜨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 앞에서 가장 초라하고 힘없는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늙어감의 당연한 과정일까요? 자식의 세상에서 한 걸음씩 밀려나고 나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결국에는 투명 인간처럼 변해버리는 것. 그것이 순리일까요? 저는 어둠 속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언제부터 눈물이 흐르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들 지훈이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1층 로비에서 저를 외면하던 그 차가운 눈빛, 그 아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게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하지만 아이는 침묵했습니다. 어쩌면 그 침묵은 동의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내의 계획에, 아내의 방식에 조용히 동조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들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감이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 저를 짓눌렀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문득 고개를 들자 거실장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창을 통해 들어와 사진 액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 약한 소리를 하고 있소?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소. 맞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함께 굳은 일 마다치 않고 이 가정을 일궈온 사람이었습니다. 억척스럽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부당한 것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의 저는 이토록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걸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홀린 듯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쓰지 않은 방에서는 낡은 책 냄새와 희미한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남편이 쓰던 낡은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칸 굳게 닫힌 서랍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힘들 때 당신을 지켜줄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안방 장롱 깊숙한 곳, 남편의 낡은 양복 안주머니에 늘 넣어두던 작은 열쇠 꾸러미를 꺼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작고 가장 낡은 열쇠 하나, 바로 이 서랍의 열쇠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 구멍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덜컥 몇 번의 시도 끝에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흔한 서류 한 장, 펜 한 자루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주 작은 나무 상자 하나만이 서랍의 정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낡은 상자였습니다. 그 상자에는 자물쇠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만년필과 함께 단단한 인감도장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곱게 접힌 편지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가볍지만 그 어떤 것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남편이 저를 지켜주기 위해 남겨둔 것일까요?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두려움과 함께 아주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저는 이 봉투를 들고 남편의 오랜 친구였던 김 변호사를 찾아가야겠습니다. 혼자서는 이 봉투를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이 작은 상자가 보이지 않는 그의 손이 제 등을 단단히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내렸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밤새 뒤숭숭했던 제 마음을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느리가 골라주었던 화려한 옷들 대신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옥색 저고리와 회색 치마를 꺼내 입었습니다. 제 몸에 꼭 맞는 가장 저다워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리 나지 않게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남편의 채취가 묻은 듯한 낡은 나무 상자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이 상자를 가슴에 품고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자 꺼져가던 자존심의 불씨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종로로 향하는 내내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제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이 정해준 길 위에서 방황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저희 부부의 결혼 증인이기도 했던 김 변호사 사무실, 그곳이 오늘의 제 목적지였습니다. 사무실은 낡은 상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르자 쿵쿵 제 심장 소리가 발소리를 따라 함께 울렸습니다. 김동현 법률사무소라고 쓰인 낡은 간판을 보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무언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혹은 더 큰 절망과 마주하게 될까요? 누구신가요?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책 냄새와 잉크 냄새가 섞인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돋보기 안경 너머로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 여사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어쩐 일로 여기까지? 그는 제 초췌한 얼굴과 제가 부서질 듯 끌어안고 있는 나무 상자를 보고는 금세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비도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는 따뜻한 녹차를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낯선 이에게서 받는 그 따뜻한 배려에 그 존중 어린 말투에 저는 그만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가 진정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 뒤 제가 겨우 눈물을 그치고 고개를 들자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서방 일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두서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라는 며느리의 성화, 아들의 침묵, 엘리베이터에서의 수치심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김 변호사님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서방이 그걸 가장 걱정했었습니다. 내 몇 해 전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자신이 떠나고 나면 이 여사님 혼자 남으실 것을요. 그의 말에 저는 다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이 이걸 남겼습니다. 가장 힘들 때 열어보라고. 김 변호사님은 상자를 보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제게 허락을 구하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편지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봉투 제가 준비했던 겁니다. 박서방의 부탁으로요. 이 봉투 안에 정말 제 삶을 되돌릴 무언가가 들어있을까요? 김 변호사님은 봉투를 열어 그 안에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이 몇 줄의 문장을 천천히 훑어내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저는 그의 눈빛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시 박서방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서류를 제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어주었습니다. 유언 공정 증서라는 글자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공증을 받은 유언장입니다. 법적으로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아드님이나 며느님이 어머님 뜻에 반해서 집을 팔거나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의 설명이 꿈결처럼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눈으로 서류의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단정하고 힘있는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의 아내 이예숙이 살아생전 우리가 함께 살던 잠실 아파트에서 거주할 권리를 보장한다. 아내의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집을 매매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만약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이 집을 처분할 경우 그 매매 대금은 전액 불우한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재단에 기부한다. 저는 몇 번이고 그 문장을 되읽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글자들이 번져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한 남편의 마지막 사랑이자 방패였습니다. 어머님께서 평생 이 집에서 사실 권리, 즉 거주권을 명확히 한 겁니다. 누구도 어머님을 댁에서 나가시라 할 수 없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제 혼란스러운 마음에 닻을 내려주었습니다. 눈물이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안도감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여전히 제 곁에서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님 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 여사님, 그저 이 사실을 조용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입니다. 어머님께는 어머님의 삶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소중하게 가슴에 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무지개가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설 때 김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턴 절대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따뜻한 한마디를 등에 업고 저는 다시 세상으로 나섰습니다. 젖은 아스팔트 냄새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내 자리가 어디인지 아이들에게 똑똑히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창밖은 어느새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자동차 불빛이 길게 번졌습니다. 제 손에 들린 유언장 사본은 얇은 종이장에 불과했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그것은 저를 짓누르던 절망의 무게가 아닌 제 삶의 무게이자 남편이 남긴 사랑의 무게였습니다. 더 이상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의 공기가 어제와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서먹하고 차가웠지만 그 공기에 더 이상 제가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집을 감싸고 있는 거짓된 평온을 그 아래 도사리고 있는 탐욕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도 두 사람은 잠시 고개를 돌렸을 뿐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보란 듯이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어디 갔다. 이제 오시냐는 무언의 질책이었습니다. 다녀왔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에 오히려 서연이가 조금 놀란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마도 눈물범벅이 되어 돌아오거나 완전히 기가 죽어 있을 제 모습을 예상했겠지요. 어디 다녀오세요. 어머님 바람 좀 쐬고 왔다. 너희는 점심 먹었니? 아니요. 어머님 기다렸죠.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배달 음식 용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거짓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부엌으로 가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침착한 행동이 아이들에게는 더 큰 불안을 주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내내 저는 등 뒤에서 저를 향한 두 사람의 불편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어제보다 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저는 그 침묵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수저를 들자 서연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그녀가 꺼내든 무기는 바로 제 유일한 약점 손녀 예은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제 예은이 유학 문제로 유학원이랑 상담을 좀 더 해봤어요.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상냥하고 의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툼한 책자 몇 권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표지에는 외국의 명문 고등학교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냥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포트폴리오도 미리 준비해야 하고 현지 적응 프로그램도 신청해야 하고요. 이게 다 돈이지만 예은이 미래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죠. 그렇죠, 여보. 서연이는 지훈이를 향해 동의를 구했습니다. 아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예은이가 원한다면 아빠로서 뭐든 해줘야지. 두 사람의 대화는 완벽하게 짜인 각본 같았습니다. 저는 그 연극의 유일한 관객이었습니다. 이 연극의 목적은 단 하나, 저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손녀의 빛나는 미래를 가로막는 이기적이고 고집센 늙은이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했어요. 일단 다음 달에 예은이 어학연수부터 보내려고요. 가서 미리 적응도 하고 현지 컨설턴트도 만나보고요. 그녀는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게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제게 이 집의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더군요. 당장 첫 학기 비용만 해도 어휴. 서연이는 과장되게 한숨을 쉬며 비용이 적힌 페이지를 제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제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 큰 숫자들이 까만 글씨로 밝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마치 칼날처럼 제 눈을 찔렀습니다. 이 집만 정리되면 이 모든 게 한 번에 해결되는데 말이에요. 예은이 유학 자금은 물론이고 우리 노후 준비, 그리고 어머님 편안한 노후까지 전부요. 어머님께서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시면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모든 계획에 예은이의 생각은 들어있는 거니 제 질문에 서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예은이도 원하는 일이죠. 어느 집 자식이 유학 가기 싫어하겠어요. 나는 예은이에게 직접 듣고 싶구나. 이 할미의 집을 팔아서까지 그렇게 유학을 가고 싶은 것인지. 제 차분한 반격에 서연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까지 침묵하던 지훈이가 나섰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간절했고 그래서 더 비겁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은이를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요. 어머니도 예은이 사랑하시잖아요.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하고 재능이 많은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밀어주면 정말 크게 될 아이예요. 어머니께서 손녀 앞길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아들은 제게 사랑과 책임감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손녀의 미래를 위하는 위대한 할머니로 추켜 세우면서 동시에 그 미래를 위해 희생해야만 하는 존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교묘한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훈아, 내 아버지도 네가 크게 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평생을 헌신했지. 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 집의 역사를 팔아서 내 미래를 사려고 하지는 않았다. 어머니, 시대가 변했잖습니까? 그래, 시대는 변했지.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는 법이다. 가족의 도리, 자식의 도리 같은 것들 말이다. 제 단호한 말에 식탁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서연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예은이보다 어머님 자신의 고집이랑 낡은 추억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뜻이 정 그러시다면 저희도 더는 부탁드리지 않겠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은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딸의 손을 붙들고 나온 그녀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예은아, 할머니께 직접 말씀드려. 네가 얼마나 유학하고 싶은지, 이게 내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모든 것이 제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이 남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나온 예은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 엄마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 작은 어깨에 지금 온 가족의 갈등의 무게가 고스란히 얹혀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른들의 싸움에 결국 가장 상처받는 것은 저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예은아, 할머니께 말씀드려. 내 꿈이 뭔지, 네가 얼마나 유학하고 싶은지 어서. 서연이는 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예은이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이 할머니, 미안해요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말해보렴, 예은아. 내 엄마 말이 모두 사실이냐? 이 할미 집을 팔아서까지 유학을 가고 싶은 게 내 진심이냐? 제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예은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예은아, 똑바로 말씀드려야지. 서연이가 날카롭게 딸을 다그쳤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었습니다. 이 이상 제 손녀를 이 잔인한 연극의 무대 위에 세워둘 수는 없었습니다. 거기까지 하거라.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거실의 모든 공기가 그 한마디에 멈춰 섰습니다. 서연이도 지훈이도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늘 침묵하고 고개를 끄덕이던 제가 처음으로 보인 반격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어젯밤부터 고이 간직해온 편지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봉투를 든 제 손은 신기하게도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랜만에 제 몸에 피가 도는 듯한 생생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모두 이리 와서 앉거라. 지훈이, 너도 할 말이 있다. 제 단호한 말투에 아들과 며느리는 마지못해 식탁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예은이는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옷자락을 살며시 붙잡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다 괜찮을 거야 하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의 정중앙에 그 낡은 편지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모르겠지. 서연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이제 와서 웬 편지세요? 저희 설득하시려고요. 이것은 설득이 아니다. 통보다. 그 순간 저는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의 권리를 이야기할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은 숨 막히게 조용했고 창밖에 빗소리만이 옅게 들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고 그 안에 유언 공정 증서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용기가 차가운 분노를 밀어내고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또박또박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아내 이예숙이 살아생전 우리가 함께 살던 잠실 아파트에서 거주할 권리를 보장한다.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이 집의 모든 공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훈이와 서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언장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이건 무효예요. 저희가 장남인데 상속 권리가 저희한테 있는 거라고요. 며느리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유언장이 아니다. 변호사의 입회하에 작성되고 법적으로 공증까지 마친 유언 공정 증서라는 것이다.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지 거짓말 어머님이 저희 속이려고 꾸며낸 이야기시죠. 믿지 못하겠다면 직접 보거라. 저는 서류를 서연이 앞으로 밀었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서류 위를 미친 듯이 오갔습니다. 변호사의 직인 공증 사무소의 인장, 그리고 남편의 서명까지 그 모든 것이 이 서류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서연이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처참한 패배감과 당혹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지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제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아주 작은 후회의 빛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버지가 이걸, 그래, 내 아버지는 내가 혼자 남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떤 아이들인지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게지. 제 말은 아들의 가슴에 가장 아픈 비수가 되어 밝혔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 서류 한 장이 그 어떤 질책보다 더 무서운 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옷자락을 잡고 있던 예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올려다보며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작은 실망까지도. 저는 조용히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을 마저 읽어 내려갔습니다. 만약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이 집을 처분할 경우 그 매매 대금은 전액 불우한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재단에 기부한다. 쐐기를 박는 마지막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돈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에게 이 집은 자신들의 탐욕을 비추는 거울이자 아버지의 유지를 증명하는 기념비가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이 얇은 종이 한 장으로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유언장의 마지막 문장이 텅 빈 거실의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 서늘했던 식탁처럼 오늘의 침묵은 더 깊고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어색함이나 눈치 보기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에 찾아오는 완전한 패배와 돌이킬 수 없는 단절의 침묵이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식탁 위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오만함도 분노도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에너지가 한꺼번에 빠져나가 버린 껍데기만 남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마 자신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돈과 욕망으로 쌓아 올렸던 그 화려한 성이 낡은 종이 한 장에 허무하게 부서져 내린 것입니다. 아들 지훈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인지 혹은 그저 절망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죽은 아버지와 살아있는 어머니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아들이었는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을 터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은 아들에게 내리는 가장 큰 꾸짖음이자 가장 아픈 회초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유언장을 다시 접어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제 딸 예은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예은아, 이걸 내 방에 잘 갖다 두렴. 할아버지의 마음이란다.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봉투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이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손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또 다른 걱정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서연이가 자리에서 스르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지도 남편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유령처럼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쾅! 문 닫히는 소리가 사납게 울렸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유일하게 남은 분노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이제 거실에는 저와 지훈이 단둘만 남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얼굴을 감싸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저 등은 참 작고 여렸습니다. 제가 늘 업어주고 쓸어주던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저렇게 넓고 또 무겁게 변해버린 걸까요? 지훈아,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손을 내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수년 만에 아들에게서 처음으로 듣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무엇이 죄송하더냐? 전부요. 제가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께도 어머니께도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제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있던 분노가 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움보다 더 큰 어미의 연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연민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용서는 하되 이전과 똑같이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했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는 분명한 경계선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의 눈물을 믿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큰 상처를 막기 위해 마음의 문을 닫고 선을 그으시겠습니까? 저는 그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지훈아.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내 가정을 지켜야 할 가장이다. 서연이에게 가보거라. 지금 내게 필요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아내일 게다. 저는 아들을 용서하지도 그렇다고 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지훈이는 제 말을 이해한 듯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무겁게 몸을 일으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거실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완전히 그쳤는지 창문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부엌으로 가 차가운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냉기가 오히려 제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치우지 않은 저녁 식사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쟁터였던 이곳이 지금은 폐허처럼 고요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저는 제 집을 제 삶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왜 이리도 시리고 아픈 걸까요? 승리의 기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남긴 깊은 상처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 온 뒤의 밤하늘은 유난히 맑고 투명했습니다.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들 아래 또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저마다의 아픔을 겪고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집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 부서진 관계 속에서 나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저는 남편이 남겨준 유언장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법적인 방패막이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 스스로 끝까지 지켜내시오 하는 남편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저는 그 당부를 이제부터 제 삶으로 증명해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밤새 꾼 꿈자리가 뒤숭숭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어설픈 용서나 감상적인 화해는 더 큰 상처를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너진 집의 기둥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 더 이상 아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밥이 끓고 국이 데워지는 동안 저는 앞으로 제가 할 말들을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싸움의 선전포고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을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약속이나 한 듯 늦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잠을 설친 듯 헬쑥했고 눈가는 붉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도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오직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이 불안하게 울렸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침 먹고 다들 거실에 잠시 모이거라 할 이야기가 있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훈이와 서연이는 서로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보고 앉았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 전까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놓인 찻잔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유언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구나. 두 아이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너희 아버지가 내게 남긴 법적인 권리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이 집의 역사와 질서를 바로 세우는 약속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 집의 어른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을 정하려고 한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첫째, 이 집에 대한 이야기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뜻에 따라 이 집은 내가 눈을 감는 날까지 나의 유일한 거처다. 앞으로 그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이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는 등의 이야기를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이 집의 규칙이다. 서연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둘째, 돈에 대한 이야기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를 자식이라 생각해서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그것이 너희의 탐욕을 키우고 나를 무시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앞으로 나는 내 연금과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내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삶을 책임지거라. 서로에게 손 벌리지 않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은 경제적인 독립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자식에게 의지하는 늙은 어머니가 아니라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은이에 대한 이야기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굳게 닫힌 예은이의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은이는 내 소중한 손녀다. 아이의 미래가 중요하다는 것 나도 안다. 하지만 그 미래가 너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유학이 정말 예은이가 원하는 길이라면 그때는 가족으로서 다 함께 의논해 볼 수 있을 게다. 하지만 다시는 할미의 집과 아이의 꿈을 맞바꾸려는 못된 생각은 하지 말거라. 아이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제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두 주먹을 무릎 위에서 꽉 쥐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인 위태로운 침묵이었습니다. 한참 뒤 그녀가 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뜻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지훈이를 보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훈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머니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어젯밤과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변명이나 회피가 아닌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 말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습니다. 나는 오늘 내 아버지에게 다녀와야겠다. 내 산소예요, 그래. 가서 이제 모든 것이 괜찮다고, 내가 우리의 집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씀드려야지. 너희는 너희대로 오늘 하루 조용히 각자의 잘못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거라. 그것이 제가 아이들에게 내린 마지막 과제였습니다. 처벌도 용서도 아닌 오롯이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 그것이 지금 우리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며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눈부신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위에 놓인 그의 사진을 손수건으로 정성껏 닦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다녀올게요. 가서 당신한테 할 말이 참 많아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치 저를 격려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소파 위에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다시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저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무덤가에 서서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나면 아마도 저는 조금 더 단단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저 아이들을 어떻게 다시 품어야 할지 그 길도 보이게 될지 모릅니다. 현관문을 열자 상쾌한 가을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남편의 산소에 다녀오는 길, 가을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다. 저는 남편의 묘비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이야기를 남편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그저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마쳤을 때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제 뺨에 눈물 자국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남편의 따뜻한 손길 같았습니다. 잘했다, 여보. 아주 잘했소. 하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열자 어제와는 다른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아이들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고 두 사람의 손에는 스마트폰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침묵 속에서 현관문 쪽만 바라보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제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자 지훈이와 서연이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와서 약속이라도 한 듯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그것은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무게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제 앞에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느냐? 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은 눈물에 약해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아이들 스스로의 입으로 듣고 싶었습니다. 아들로서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려 했던 것, 그리고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비겁하게 침묵했던 것, 그 모든 것이 다 제 잘못입니다.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며느리 서연이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거실 바닥에 무겁게 울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몸을 일으킬 뻔했습니다. 어머님,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서연이는 바닥에 엎드린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늘 꼿꼿하고 당당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지금 제 앞에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 욕심에 눈이 멀어서 어머님께 못된 짓을 했습니다. 돈이 뭐라고, 남들 사는 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가족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어머님의 믿음과 남편의 존경을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 순간 거실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늦은 오후의 햇살만이 먼지를 비추며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 꿇은 며느리와 고개 숙인 아들을 아주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눈물이 과연 진심일까? 이 사과를 내가 믿어도 되는 걸까?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떨리는 어깨 너머로 지난 세월의 후회와 진심 어린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속을 꽉 채우고 있던 단단한 얼음 덩어리가 아주 천천히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가 다가와 아내의 옆에 함께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 번만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저처럼 한참을 망설였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미움보다 사랑했던 기억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너희의 잘못은 나에게 무릎 꿇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 말에 두 아이의 얼굴에 절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너희의 잘못은 앞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갚아나가야 하는 것이다. 너희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고 이 어미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를 키웠는지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가 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용서라는 말은 아직 하지 않겠다. 그 말은 너무 쉽고 또 가볍기 때문이다. 대신 어제 내가 말했던 규칙들을 기억하거라. 우리는 이제 서로를 존중하는 어른으로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더 이상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삶에 무례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제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이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도 완전한 단절도 아닌 새로운 관계의 시작. 그리고 서연아, 제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이는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은이는 내 딸이기 이전에 내 소중한 손녀다. 아이의 미래를 위한다는 핑계로 다시는 아이를 상처 입히지 말거라. 진정으로 아이를 위하는 길은 돈으로 유학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존경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주는 것이니라. 제 말에 서연이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이들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세 사람은 아주 오랜만에 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여전히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시간을 묵묵히 고민하는 존중의 침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연이가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말없이 그 옆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 두 아이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상처는 깊고 흉터는 오래 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아주 작은 첫걸음을 뗀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 올리는 길고 어려운 여정의 첫걸음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완전히 길을 잃지는 않았나 봐요. 당신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봐준 덕분이에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새로운 종류의 침묵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서로를 핥히는 날 선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상처를 보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조심스럽게 모색하는 무게감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눈에 띄게 말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조심스러움과 존중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이는 더 이상 제 살림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없이 부엌일을 돕거나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들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지훈이는 퇴근 후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 제 곁에 앉아 오늘 있었던 시시콜콜한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것은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아이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서진 도자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붙여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장을 보기 위해 아파트 앞 상가로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영감님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굳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돌아섰습니다.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 이 여사. 장에 가시는 길이요. 네, 회장님. 저녁거리라도 좀 사올까 하고요. 그는 제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더 이상 동정이나 연민이 없었습니다. 그저 오랜 친구를 향한 반가움과 존경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시오. 편안해 보이십니다. 덕분에요.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대화와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삶을, 제 존엄을 지켜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는 제게 먼저 타라는 듯 손짓을 했습니다. 그 작은 배려 속에서 저는 저의 무너졌던 세상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손녀 예은이가 제 방으로 건너왔습니다. 아이는 제 옆에 가만히 앉아 뜨개질하는 제 손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니 우리 강아지? 저 유학 안 가도 괜찮아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할머니 집 때문에 제 미래가 막히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 미래는 제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요. 저는 뜨개질을 멈추고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특하고 또 대견했습니다. 고맙다 예은아, 그렇게 생각해줘서. 하지만 할미는 내가 더 넓은 세상에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우기를 바란다. 다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이야. 꿈을 이루는 것은 중요하지. 하지만 그 꿈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발판 삼아 이뤄져서는 안 되는 거란다. 너는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이니 분명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예은이는 제 품에 안겨왔습니다. 작고 따뜻한 아이의 온기가 제 마음의 마지막 남은 응어리까지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있는 한 우리 가족의 미래는 아직 어둡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돈이나 집이 아닌 올바르게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 말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더 이상 강남 친구들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지훈이는 주말이면 제 어깨를 주물러주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문득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시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여느 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롯데타워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예전에는 그 불빛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저 아름답게 보일 뿐입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빛이겠지요. 집이란 무엇일까요? 가족이란 또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그 답을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집은 단순히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시간이, 나의 역사가, 나의 존엄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가족이란 그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아픔을 보듬어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노력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언장은 제게 집을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고 떠난 겁니다. 고마워요, 여보.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저는 나직이 속삭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괴종시계가 정겹게 째깍거립니다. 부엌에서는 김치 냉장고가 낮은 소리로 노래합니다. 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 저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 참 멀고 힘든 길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할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하고 억울한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가 때로는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우리를 아프게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삶의 주인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힘 또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시원한 사이다 한 잔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숨겨진 열쇠가 있을 겁니다. 용기를 내어 그 열쇠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사이다 사연 채널은 늘 당신의 편이 되어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